우리나라 물가 구조, 물가가 사실 보통 우리나라나 일반 선진국인, 일반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지만,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물가를 어느 정도로 해서 조정하려고 하냐면, 어느 정도 관리하려고 하냐면 2%예요, 2%. 2%면 아주 나이스한 거예요, 그죠? 2%에서 한 2.5 사이면 괜찮은 건데, 그 정도를 그냥 자연적으로 괜찮은,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그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2년 반 동안 물가가 실제로 5%씩, 한 해에 5%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해에 7%, 8%까지 오른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르니까, 야, 이게 이 상태로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똑같은 월급을 받으래도, 명목소득은 500만 원인데 실질 소득은 500이 아니라 300으로 줄거나 또는 400으로 줄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소비들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2년 동안, 계속 돼 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요국의 1.6배다라는 것들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필수 생활품들이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택은 좀 뺐어요, 여기는. 그래서 OECD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0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160이다. OECD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0원이다. 생활하는데, 한 달 생활하는데 우리는 160원이나 들었다라는 거. 되게 많이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인데 이 160원이 드는 주요한 요인은 뭐냐면 농수산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의료도 그렇게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 지난번 얘기했지만 뭐 사과 같은 경우 2배가 넘게 오르고 배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이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사실 보면 유통에 대한 문제다. 유통이 잡아먹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산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들이 굉장히 미국처럼 대형화돼서 한 사람이 엄청난 많은 그런 농사를 짓게 되면 실제로 비용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세농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비용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유통비도 더 오르고 이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다. 그런데 이것들을 외국에서 그럼 수입하면 되지 않냐, 농산물을. 근데 농산물 수입할 때 실제로 자국 내에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점을 뒀어요. 그것들 검사하는데 수위를 어렵게 한 거죠. 그럼 수입해오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한계에 다다랐을 때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걸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농산물 해결이 빨리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유통구조,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2중, 3중으로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너무 올라가더라. 거기 배달비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편리를 너무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생명 존중도 무시되지 않느냐.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거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 구조다. 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 사용비에 내죠. 그 다음에 배달할 때도 배달에 대한 사용료 내죠. 2중, 3중고를 가지고 있다. 유통. 이거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점점 지금 56주 서울에서 56주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울에는 지금 이렇게 56주간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전세에서 이제 9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실질적으로 6억에서 9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선호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신생아 대출 범위가 9억까지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는 수요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도미노 현상처럼 뭐 9억짜리 들어가면 12억짜리 열리고 10억짜리 열리면 15억짜리 열리고 이런 식의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몇 주 전부터는 매가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80% 전고점, 예전에 전고점이라고 하면 20년, 21년도를 얘기해요. 그렇죠? 21년도 하반기부터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21년 하반기는 전세 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을 끊어놨어요. 그 다음에 22년 초반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고 2년 동안 그렇게 떨어졌었던 거죠.
근데 그 가격에 정고점이라고 하면 사실 보면 정고점의 개념을 평균으로 보진 않아요. 평균으로 본다면은 좀 말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전고점 개념은 실제 제일 높은 거, 전에 제일 높았던 거, 요것들을 개념으로 했을 때 서울 중심지에서는 80% 이상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잠실, 뭐 서초, 뭐 이런 데, 강남 이런 데는 더 올랐다. 뭐 100% 넘은 데도 있고 98%까지 간 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승 힘받는 서울 아파트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분양가의 평균가들은 대개 13억이 넘었어요. 그럼 그거 기준인 대부분 어느 정도 되냐? 그럼 대개가 4천만 원이 평당 4천만 원이 넘은 그런 가격인 거죠. 땅값도 올랐지만 서울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땅값이 문제인 거예요. 서울 중심지에 있는 것들은. 땅값도 문제지만 건축비도 되게 많이 올랐더라. 뭐 이런 상황인 거고, 지방의 아파트들은 땅값의 문제보다는 건축비 상승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서울 그렇고 수도권에서도 특히 인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서구 쪽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전세가 굉장히 많이 잘 나가더라 이 얘기 나오는데, 서구가 여기도 서구죠. 이거 완전히 이쪽 신도시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검단은 사실 보면 2기 신도시예요. 몰랐죠? 2기 신도시의 마지막인데 판교하고 똑같은. 근데 2기 신도시였는데 거기는 되게 2기 신도시의 마지막 택지였어요. 이게 국가가 지정했던 마지막 택지,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죠. 뭐 지역계 뭐 판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위기 신도시였는데 지금 그때 뭐 몇 년 전에 그렇게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또 뉴스에 나온 것들이 야 궁이 저기 묘지가 다 보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대단히 물건들이 들어왔는데 어떡할 거냐, 그게 소화가 다 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소화가 다 됐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젊은 부라고 얘기했지만 꼭 젊은 부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전세를 매매는 좀 매수는 좀 어려우니까 얻으려고 했는데 실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되게 오르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뭐 구축들도 다 오르잖아요. 원래 분양가 상정은 그 주변에 있는,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원래 있는 주택의 가격보다 같거나 낮았어요. 그게 관리했어요, 조금. 근데 어느 순간에는 높은 거예요, 기존 주택보다. 새 거니까는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양을 하는 주택은 지금 실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2년 반, 3년 후에 실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주택보다 쌌던 게 관례였던 거죠. 만약에 정말 좋다 그러면 기존 주택만큼 가는 게 정상이고, 그 밑에서 다 가격이 형성돼. 지금은 분양을 하는 가격들은 기존 주택보다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13억에서 14억 정도 하니까는 그 주택들이 그 밑에 있던 5년치 준신축들이 같이 올라가죠. 준신축만 올라가나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뭐 우리 키 맞추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갭 벌리기를 쭉 하면은 갭 매기를 쭉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서울에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했던 그런 범위들을 보니까, 검단을 딱 가봤더니 신도시더라. 아이들 교육하기도 괜찮고 신도시 살기 좋잖아요. 여기도 봐봐, 여기 살기 되게 좋잖아요. 우선 대단지 공원들도 되게 많고, 대단지 시설들도 뭐 쇼핑센터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뭐 아이들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아이들 키우기 되게 좋으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전세 살 수 있는 그런 금액 가지고 검단에서 당분간은 주택을 사서 들어가자, 이런 욕구들도 있고, 또 하나는 서울 쪽에서 전세를 보다가 이쪽에 보면 상대적으로 되게 싼 거예요. 우리 내에서는 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쪽에서 보다가 이쪽은 되게 싸구나, 그러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전세 아직 그 매수세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그런 전세 수요들이 검단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7호선이 지금 안 들어와 있지만은 성남까지 7호선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7호선이 들어오면 여기 앞에 7호선 들어오는 거잖아요. 프라디움. 어쨌든 저 하늘채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청라까지 다 연결이 되겠죠.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아시죠? 언제 될지.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는 전철 하나 들어오는데. 근데 저도 7호선을 타고 성남까지 와서 성남에서 여기 타고 가지만 진짜 편한 것 같아, 진짜. 만약에 7호선이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럼 강남까지 가는데 50분이면 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여기서 무조건 앉아가요. 성남에서 지금 무조건 앉아가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만 청라까지 연결됐다. 그럼 청라에 타고 나가겠지만,
근데 이 광역버스하고 전철하고는 개념 자체가 너무 달라요. 광역버스는 그냥 광역버스인 거고, 진짜 전철은 딱 타면은 되게, 거의 시간은 있지만, 그래도 50분 이렇게 되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쾌적해요. 이런 것들 만약 개통이 되면, 지금도 여기 되게 살기 좋잖아요. 지금도 되게 좋은데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라도 지금도 좀 뭐 좋겠지만 전철이 완전히 7호선이 여기는 사실 보면 GTX, ABC 뭐 이런 것들이 별 상관이 없어요. 7호선은 어쨌든 강남 중심지로 관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고, 7호선이 안 닿는 데는 GTX, ABC가 절실하겠죠. 그렇죠. 안 닿는 부분들이야. 근데 이쪽은 사실 7호선 관통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GTX, ABC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